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도 사람을 믿었고, 자본이 부족할 때도 신용으로 회사를 세웠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내가 경험했던 어떤 불황보다 더 복잡하고 냉정하다. 물가가 4배 오르면 통장 속의 돈은 그만큼 작아지고 마음속의 불안은 4배로 커진다. 2억 원으로 은퇴했다고 안심하던 이가 어느새 5천만 원의 가치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절망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이다. 나는 그 두려움을 잘 안다. 그래서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문제다. 사람들은 흔히 돈의 양으로 부를 계산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의 1억은 내일의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인구와 생산성이다. 지금 한국은 1990년대의 일본처럼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나는 일본의 몰락을 현장에서 보았다. 기술은 있었지만 젊은 소비자가 사라지자 시장은 멈췄다. 그리고 정부는 돈을 찍어내며 버텼다. 그러나 인구가 받쳐주지 않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물가만 오르고 돈의 가치만 떨어진다. 지금 한국이 그 길 위에 서 있다. 나는 숫자보다 사람을 본다. GDP 성장률이 1%라느니,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느니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그 숫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소비도 사람이 하고 혁신도 사람이 한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젊은이가 줄어들면 나라는 스스로의 엔진을 잃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장은 멈춘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영 현장에서 배운 가장 잔인한 진리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이 녹아내리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라. 물가가 오르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삶의 토대가 무너진다. 매달 같은 월급을 받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실체다. 나는 젊은 시절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숫자를 믿지 말고 흐름을 봐라. 지금의 흐름은 분명하다. 세계화가 끝나가고 저출산이 이어지고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돈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모으기 전에 먼저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짜 재테크의 시작이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투쟁이라 부른다. 돈의 양을 늘리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물가로부터 나의 노력을 지켜내는 싸움이다. 기업가에게 이 싸움은 매일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국민이 그 전선에 서 있다. 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길 바란다. 그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지혜이기 때문이다. 나는 1990년대 일본의 몰락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거리의 상점이 하나둘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를 찾아 헤매던 그 침묵의 시기,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순간 서서히 꺼져간다. 일본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나라였다. 경제학자들은 당시 일본을 비웃었다. 저들은 돈을 너무 아끼니까 망한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소비가 줄어든 것은 절약 때문이 아니라 소비할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현상은 유럽으로 퍼졌다. 2010년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동시에 성장률 0% 시대에 들어섰다. 나는 그때 일본화 자페니피케인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결국 기업은 성장할 시장을 잃는다. 제품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 기술이 멈추고
기술이 멈추면 혁신이 사라진다. 혁신이 사라지면 돈이 돌지 않는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면 그 어떤 정책도 쉽게 끊지 못한다. 나는 지금의 한국을 보며 30년 전 일본의 그림자를 본다. IMF의 전망이 매번 하향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의 미래를 떠받칠 세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일본이 그랬고 2020년대 유럽이 그랬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한국이 그 길을 걷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침묵의 위기라고 부른다. 눈에 보이는 폭락도 외환 위기처럼 요란한 붕괴도 없다. 다만 서서히 조용히 모든 그래프가 아래로 향한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강조한 것은 하나였다. 사람을 키워라. 기업은 건물로 성장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을 잃고 있다. 학교의 교실이 비고 산업 현장은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젊은 소비자 대신 노년층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것은 단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의 구조적 붕괴다. 나는 후배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의 회사에 20년 뒤 고객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아무리 흑자를 내도 그건 망해가는 기업의 착시다. 나라는 사람으로 유지되고 시장은 세대로 이어진다. 그 연결이 끊기면 성장률은 숫자만 남는다. 나는 일본의 거리를 걸으며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숫자를 감정으로 읽는 사람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는 말이 끊임없이 들린다. 그러나 그 1%의 의미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전에는 1%가 부끄러운 숫자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1%가 놀라운 성과로 불릴 것이다. 나는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한국 경제의 엔진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3월에는 1.4%로, 6월에는 0.8%로 바꿨다. IMF의 전망도 같다. 그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배웠다. 문제는 숫자보다 추세에 있다. 추세가 아래로 향하면 그 다음은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한국의 청년 인구는 이미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취업이 쉬워져야 한다. 사람이 적으면 일자리가 남아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는다. 왜냐하면 기업이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경영자들에게 경고했다. 국경 밖의 싸움이 곧 내부의 위기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갔다. 한때 한국의 산업심장이던 라인이 이제는 텍사스와 오하이오에 서 있다. 노동력은 남았지만 일자리는 사라진 시대가 온 것이다. 이 현상은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니다. 이것은 성장의 토양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이 투자를 멈춘다. 투자가 멈추면 고용이 끊긴다. 그리고 그 고용의 공백은 다시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나는 이 악순환을 이미 일본에서 봤고 지금 한국에서 다시 보고 있다. 경제는 결국 순환이다. 한 축이 끊기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지금은 버는 시대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시대다. 불황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구조의 전환이다. 이제 성장의 원천은 기술이 아니라 인구와 신뢰 그리고 효율성이다. 내가 1950년대의 혼란 속에서도 회사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문턱 앞에 서 있다. 이 문턱을 넘으면
예전의 방식으로는 다시 성장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신호로 본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진짜 리더가 등장한다. 그 리더는 숫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나는 언제나 고용의 본질을 사람의 문제로 보았다. 일자리는 단순히 월급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공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줄었는데 일자리가 더 부족해졌다. 언뜻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구조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 나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겪는 절망을 안다. 사람이 줄면 기회가 많아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든가? 그 답은 외부에 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되찾기 위해 세계의 공장을 끌어갔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고임금 산업이 하나둘 해외로 이전되었다. 한때 우리 산업의 자존심이던 라인이 이제 미국과 유럽의 대지 위에서 돌아간다. 남은 것은 판매점과 유통망뿐이다. 국가의 성장 엔진이 해외로 이전된 시대. 그것이 지금의 한국이다. 나는 이를 보이지 않는 탈출이라고 부른다. 자본이 떠나고 기술이 따라가면 그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게다가 청년 인구가 줄면서 소비력도 약해진다. 혁신은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살아난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엔 새로운 제품을 먼저 사보려는 젊은 소비자가 부족하다. 결국 기업은 신제품 투자를 줄이고 시장은 정체된다.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곧 경제의 활력이 멈췄다는 뜻이다. 내가 젊은 시절 늘 강조했던 말이 있다. 회사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치를 만드는 현장이 줄어들었다. 생산의 중심이 해외로 옮겨가면 남는 것은 내수와 금융뿐이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인구에 의존한다. 인구가 줄면 내수는 줄고 자산 시장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그 불안은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나는 이 구조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겉으로는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회의 질이 급격히 낮아진 사회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눈앞의 안정을 쫓는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지금의 안정은 착시다. 인구와 자본이 함께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을 택하는 것은 결국 천천히 가라앉는 배를 고치는 일과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수요, 새로운 인재의 순환이다. 즉, 일자리의 복원이 아니라 가치의 재창조다. 나는 기업가로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질적으로 다르다. 예전의 위기는 외부 충격이었지만 이번의 위기는 내부의 공백이다. 사람이 줄고 열정이 식고 시장이 작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률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라는 결국 일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어깨가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성장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성장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거품 같은 성장, 다른 하나는 뿌리 깊은 성장이다. 전자는 돈을 풀어 만든 단기 호황이고 후자는 인구 생산성 자본이라는 세 기둥이 받쳐주는 지속적 성장이다. 나는 이 세 기둥을 경제의 척추라 부른다. 어느 하나라도 휘면 전체가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인구다. 인구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시장의 에너지다. 나는 수많은 공장을 세우며 깨달았다. 젊은 인력이 많을수록 나라가 살아 움직인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사보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그 에너지를 잃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소비도 줄고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그 순간부터 성장의 속도는 둔화된다. 일본과 유럽이 걸어간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다.
많은 사람이 기술 발전을 생산성의 전부라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진짜 생산성은 사람의 태도와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가 사라지면 협력이 무너지고 협력이 무너지면 혁신은 멈춘다. 로봇과 키오스크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소비하지 않는다. 기계는 효율을 높이지만 시장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시대일수록 인간의 창의력과 감정이 더 중요해진다. 그걸 잃으면 기업은 빠르게 효율적이지만 서서히 죽어간다. 마지막은 자본이다. 자본은 피와 같다. 그러나 피가 너무 빠르게 돌면 몸이 열에 휩싸이고 너무 느리면 냉각된다. 나는 기업을 이끌며 배웠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돈을 무턱대고 풀면 잠시 경제가 뜨거워진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열이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인플레이션은 그 결과다. 진짜 성장은 이 세 기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인구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일 때 나라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세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은 부동산에 갇혀 있다. 나는 이 구조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단기 성과에 취해 미래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성장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라의 운명은 숫자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과 열정 속에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정이 다시 깨어나야 할 때다. 나는 평생 무역의 시대를 살았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고 선적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세상은 넓고 시장은 무한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 덕분에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났고 기업들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음을 느낀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불을 주었지만 동시에 환상도 주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40년 동안 세계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 덕분에 풍요로웠다. 나는 그 시대를 착한 물가의 시대라 불렀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동남아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며 우리는 값싼 제품을 누렸다.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만족했다. 세계가 서로를 이용하며 부자가 된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공장을 반기지 않는다. 우리 땅에 공장을 세워라. 이 한마디로 세계의 균형이 깨졌다. 베트남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도 미국은 관세로 그 이익을 빼앗는다. 결국 기업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원가 구조는 무너진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비싸진다. 세계화가 끝난 자리에는 보호무역이 들어섰고 효율보다 안전을 택한 시대가 되었다. 나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다. 효율의 끝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싸고 빠르게만 움직이면 언젠가 균형을 잃는다. 지금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문을 닫자 인류가 쌓아 올린 공급의 사슬이 끊어졌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가 폭등하고 제품의 최종 가격이 두세 배로 뛰었다. 그 모든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지갑으로 돌아온다. 나는 이 흐름을 단순한 경기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문명의 방향이 바뀐 신호다. 세계화가 끝나면 인플레이션은 기본값이 된다. 더 이상 싸고 풍요로운 시대는 오지 않는다. 내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나아진다는 단순한 공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도 물가가 당신의 노력을 삼켜버린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경고한다. 세계가 좁아질수록 너의 시야는 더 넓어야 한다. 이제는 해외 시장이 아닌
내 안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스스로의 생산성과 신뢰는 지킬 수 있다. 세계화가 끝났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제는 단지 기회의 좌표가 바뀐 것뿐이다. 그 변화를 가장 빨리 읽는 자가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의 가치를 눈으로 보았다. 기업을 세울 때도,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도 통화의 흐름은 늘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한 나라의 신뢰이자 국민의 약속이다. 그런데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며 국민의 삶은 점점 더 버거워진다. 특히 나는 은퇴 세대가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고 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 모은 2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했다고 하자. 그러나 물가가 4배 오르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가 평생 저축한 시간, 땀, 희생이 단 몇 년 만에 증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잔인함이다. 노후의 안정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에 있다. 나는 이 원리를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항상 말했다. 돈을 모으기보다 돈의 가치를 지켜라. 지금의 한국은 고령화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은퇴자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줄면 경제 에너지가 약해진다. 그 틈을 인플레이션이 파고든다. 한편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세계가 탈세계화로 재편되면서 원자재 수입국인 한국은 필연적으로 비싼 세상을 먼저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과 재료가 사라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통화의 힘은 약해진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환율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환율이란 국가의 체온이다. 그 온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 사회는 곧 병든다. 지금의 1달러 400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신뢰가 서서히 침식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은퇴자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누구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중년들에게도 노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한다. 통화를 나누어라. 모든 돈을 한 나라의 통화에 두지 마라. 달러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화다. 달러로 일부를 보유하면 최소한 원화의 약세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즉 금과 같은 시간이 만든 화폐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방법은 더 이상 저축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의 분산, 통화의 분산, 시간의 분산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돈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지혜가 이자가 된다. 이 말을 젊은 시절의 나에게도 지금의 후배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싶다. 이제는 모으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인생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종이돈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금은 역사가 만들었다. 수천 년 동안 제국이 무너지고 통화가 사라져도 금만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돈을 믿지 말고 가치를 믿어라.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 가치를 지키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 바로 금이다. 사람들은 금을 단순한 장신구로 생각한다. 그러나 금은 인류가 처음으로 신뢰한 화폐였다. 이 700년 동안 금은 전쟁과 불황을 견디며 사람의 삶을 지켜왔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는 결국 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금을 외면한다. 투자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주식, 부동산, 코인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 모든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의 노력을 증명할 것인가? 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을 사는 방법은 변한다. 옛날에는 금방에서 금괴를 사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10%의 부가세와 5%의 마진이 붙는다. 즉, 금값이 오르기 전에 이미 15%를 잃는 셈이다. 나는 이런 비효율을 싫어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늘 추천한다. KRX 금시장, 즉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사는 방법이다. 이곳은 정부가 육성하는 공식 금거래소로 부가세와 양도세가 면제되고 거래 수수료도 매우 낮다. 실물로 찾을 때만 10%의 부가세를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금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면서도 거래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금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금 관련 주식이나 원자재 기업의 주식을 일부 편입하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경고한다. 절대 몰빵하지 마라. 금은 방패이지 무기가 아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로서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50% 이상을 금으로 채우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중요한 것은 균형의 미학이다. 나는 과거의 위기 속에서도 금을 단 한 번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은 언제나 마지막 신뢰의 벽이었다. 지금도 그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달러의 힘이 약해질 때 금은 또다시 세상의 기준이 된다. 나는 그것을 역사의 순환이라 부른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금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든 신뢰의 결정체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의 욕심이 커질수록 금은 조용히 제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나는 자본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한다.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본도 마찬가지다.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금리를 주의 깊게 본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돈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지금 미국의 1년물 국채 금리는 약 4%, 한국의 같은 만기 금리는 2% 남짓이다. 이 말은 단순하다. 같은 돈이라면 미국에 두는 것이 2배 이익이다. 그래서 자본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흘러간다. 그것이 원화 약세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이런 흐름을 보았다. 1960년대 일본이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했을 때 그들의 돈은 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후 일본의 통화가 약해지고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지금의 한국은 그와 닮아 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비관하지 않는다. 금리의 차이는 리스크의 차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다. 이들은 지금도 노동 현장에 있고 여전히 저축을 하고 있다. 즉, 돈이 돌고 있다는 뜻이다. 이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한국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것을 짧은 안정의 시간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안정은 길지 않다. 3년, 길어야 7년이다. 그 뒤에는 이 세대가 은퇴하고 저축보다 소비가 많아지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것이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함정이다.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금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금리가 낮을 때는 기회를 잡고 금리가 오를 때는 방어를 배워야 한다. 지금은 방어를 익히는 시기다. 무리한 대출이나 고위험 투자는 피해야 한다. 돈은 용감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돈은 현명한 자를 따라간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비대칭은 언젠가 좁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자본의 이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돈이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강의 속도를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금리의 격차는 위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이용해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비축하고 기회의 순간에 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살아남는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지나며 깨달았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금리는
항상 먼저 움직인다. 그 움직임을 읽는 자만이 돈의 계절이 바뀔 때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자산의 흥망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강했던 자산은 언제나 부동산이었다. 물가는 올라가도 땅값은 오른다. 집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오랫동안 불변의 진리처럼 통했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경험 끝에 깨달았다.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부동산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건물의 값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돈의 흐름에 달려 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반드시 금리를 올린다. 왜냐하면 돈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대출로 유지되는 부동산 시장은 흔들린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설이다. 물가가 올랐는데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나는 이 현상을 수없이 목격했다. 1970년대 미국, 1990년대 일본, 그리고 지금의 여러 나라가 그랬다. 사람들은 여전히 실물 자산은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을 경계한다.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는 언제나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즉 2%대의 완만한 물가 상승일 때다. 그때는 금리가 아직 낮고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가 3%, 4%를 넘어서는 순간 중앙은행은 돈줄을 죄고 신용이 말라버린다. 그때부터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압박자산이 된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통계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에는 부동산 가격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정부는 물가가 2%대이니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계속 돈을 풀고 시장은 버블을 키우며 가계부채는 한계치를 넘었다. 나는 이런 구조를 오래전부터 두려워했다. 빚으로 만든 부는 결국 세대를 건너지 못한다. 그분은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가져간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집을 사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벽돌의 개수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신용의 강도로 결정된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부동산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를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레버리지에 기대선 사람이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더 싸게 살 수 있고 과열이 꺼진 시장에서 진짜 가치를 가진 자산이 드러난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나는 그것을 인내의 이자라고 부른다.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 나는 사업가이기 전에 현실주의자였다. 세상의 모든 경제는 결국 에너지의 가격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공장이 멈추는 이유도, 물가가 오르는 이유도,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은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언제나 정치와 맞닿아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 근원에는 육아의 정치가 있다. 미국이 셰일오일로 불을 누리던 시절, 사우디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높이자 셰일오일 생산 단가는 배럴당 $70까지 치솟았다. 그때 빈살만 왕세자는 이렇게 계산했을 것이다. 우리는 $9에 생산한다. $70 밑으로 유지하면 미국 업체는 망하겠군. 이 한 수로 육아의 방향이 바뀌었다.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장면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사우디는 복지로 돌아가는 나라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석유에 달려있다. 유가가 $95는 되어야 재정이 균형을 이룬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사우디도 적자를 본다. 그래서 지금의 저유가는 단순한 친미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인내의 카드다. 그들은 미국의 셰일 기업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다시 유가가 급등하면
그때 인플레이션은 또다시 불붙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도화선이라 부른다. 역사를 보면 모든 인플레이션의 뒤에는 정치가 있었다.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의 세계적 물가 상승까지 모두 정치가 돈의 균형을 깨뜨린 결과다. 권력은 언제나 단기 성과를 원하고 경제는 언제나 장기 안정을 원한다. 이 두 욕망이 충돌할 때 세상은 물가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치른다. 나는 오래전부터 정부의 돈 풀기를 경계했다. 돈을 찍는 일은 쉽지만 신뢰를 찍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은 내 경영 인생의 신조였다. 지금의 세상은 신뢰보다 속도를 중시한다. 하지만 속도가 신뢰를 앞서면 결국 시장은 붕괴한다. 통화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이미 반쯤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정치의 가격을 계산했다. 유가가 오르면 산업의 체력이 줄고, 통화가 흔들리면 국민의 신뢰가 줄며, 정책이 흔들리면 기업의 투자가 멈춘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나라의 심장은 잠시 멎는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정치가 흔들릴 때 기업가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정치가 만든 불안의 파도 위에서도 기업은 일자리와 신뢰를 지키는 닻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배운 경제의 도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여겼다. 모든 부서, 사람,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회사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다. 국가의 경제, 개인의 자산도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한 자산에 모든 것을 걸면 작은 충격에도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돈에도 생태계가 필요하다. 지금의 세상은 위기의 시대다.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인구, 어느 하나도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단단한 구조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다. 주식, 현금, 금, 부동산, 달러, 채권. 이 각각의 자산은 나무처럼 제각기 다른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한쪽이 버텨주는 힘. 그것이 생태계의 본질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돈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게 하라. 누군가는 모든 돈을 코인에 넣고, 누군가는 부동산에, 누군가는 주식에만 집중한다.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도박이다. 돈은 언제나 균형을 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금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약해지며, 달러가 강세일 때 원화 자산은 약해진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가난해지지 않는 기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위기는 복합적으로 오지만 해법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한 자산이 무너져도 다른 자산이 그 충격을 흡수하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단순히 자산만 분산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관계, 지식, 시간도 분산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한 분야에만 머물면 세상이 바뀔 때 방향을 잃는다. 지식의 포트폴리오, 인간관계의 포트폴리오. 이것이 진짜 부의 근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은 변덕스럽지만 시스템은 충성스럽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당신이 늙어도 스스로를 지켜준다. 그 시스템의 뿌리가 바로 포트폴리오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다. 생태계는 다양할수록 강하다. 자산도 인간도 생각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당신의 뿌리를 넓혀라. 그 넓이가 바로 당신의 자유이자 부의 크기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세우며 얻은 마지막 결론이다. 돈은 흘러가지만 지혜는 남는다. 그리고 그 지혜를 지키는 자만이 어떤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